괴롭고 힘들 때 우는 놈은 삼류다. 이 악물고 이겨내려는 놈은 이류다. 그냥 힘들어도 웃어라. 그놈이 최고다.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건달 검거 전문 검사 마동팔의 대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고통으로 시름받고 있는 요즘,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염병의 위험과 불안 속에 지낸 지 벌써 반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캄캄한 현실이 그저 무력한 포기와 일회적인 노력만으로 당장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함. 그 굳건함 속 자리한 단단한 긍정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 답답하고 슬프고 힘든 마음일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씩 하고 웃음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간 다시 돌아올 일상, 다시 되찾을 행복을 마주할 그날에 잊지 않고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수고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경인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경인입니다. 네, 김경인 시인님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01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셨고요. 내신 시집으로는 한밤의 퀼트, 얘들아 모든 이름을 사랑해가 있습니다. 최근 8년 만에 신작 시집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를 발간하셨습니다. 8년 만에 내신 거죠? 네. 네,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집 내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시인으로 지냈어요. 계속 시 쓰시고 네. 네. 강의도 하시고 네, 그냥 네. 뭐 조금 아까 한 얘기는 그냥 네. 재미없는 농담이고요. 네, 되게 오랜만에 시집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름 동안은 그래도 시집을 낸 거에 대한 뭐 기쁨을 좀 혼자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냥 8년 만에 내다 보니까 시집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분들한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뭐 한 2권, 3권도 보내주시는데 저는 한 번도 보내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8년 만에 드디어 갚을 이제 시점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부 묻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 탓에 만나 뵌 분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간간 만나면서 그렇게 지냈고 또 낭독회 하면서 또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름을 지냈어요. 정말 시인으로 보내셨네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요. 시인이라는 게 있다면. 네. 네. 이번 신작 시집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는 제목부터 정말 독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라는 말, 그 세 단어가 함께 있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느낌도 들지만 되게 어울리기도 하고 저는
이게 되게 시에 대한 정의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라는 게. 네. 그래서 이게 흰밤 구름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따오신 거잖아요. 네. 제목으로 어떻게 삼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에 대한 정의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제목을 네. 잘 지어 주셨구나. 누가 잘 지어 주셨냐면 네, 편집자님 이것도 정확하게는 김민정 네, 시인님이 지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번 시집을 내면서는 좀 제 스스로를 못 믿는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시를 못 썼던 시간도 좀 많았고 그리고 또 워낙 시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가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시집을 내게 된 거가 일단 너무 고마웠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들을 다 편집자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제 감각을 제가 잘 못 믿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보다는 훨씬 오래 책을 만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그쵸. 그래서 또 시집 낼 때 편집자들에게 많이 의지도 하고 또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집 제목을 이제 뭘로 하면 좋겠냐 보통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집 제목도 제가 정한 거가 망했고 두 번째 시집 제목도 저는 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때쯤 되니까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 난 제목은 못 짓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그냥 제발 제목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김민정 시인께서 이제 되게 오랫동안 시를 읽다가 그러다가 이 제목을 이거 어떠냐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낯선 거예요. 이 조합이. 그러다가 점점점 처음 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곱씹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제목을 듣고 잠깐 밖에 나가서 한번 산책을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계속 그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김민정 시인님이 그 편집자도 하시지만 네. 지어주신 정말 훌륭한 제목들에 대한 네. 그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 중에 또 김경희 시인의 네, 정말 귀에 딱 한 번 박히면 네. 잊기 힘든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있어요. 그 시집 수록작 중에 라푼첼의 방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칠 줄 모르고 자라나는 흰 머리카락의 연주. 어지러운 화음. 앵무새 깃털을 꽂은 무구의 마법사가 눈을 감고 날아가다 멈추는 방. 그리고 허밍이란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꿈은 죽은 새. 아니 텅 빈 새장. 가득한 구름. 당신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로 짠 양탄자 거실. 이 두 시의 구절만 봐도 뭔가 꿈과 환상이 서사적인 감정과 얽혀서 매력적인 어떤 장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라푼첼의 방이나 허밍이란 시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뭐 매력적이란 말은 늘 좋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 네. 네, 이렇게 읽어봐 주셔서 좀 감사하는데, 근데 저는 좀 몽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시를 쓸 때 이렇게 막 첫 줄을 되게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첫 줄이 좀 잘 나오면 계속 잘 나오는 편인데요. 좀 저는 이미지가 말을 한다거나 뭐 풍경이 말을 한다 뭐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가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힘든 것들을 담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나 정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모호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이미지 만드는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일단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미지가 알아서 말을 하면서 쭉 풀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저만 좋아하지 이걸 뭐 이렇게 다 대중적으로 이게 참 좋다 이렇게 설득하기는 좀 어려운 시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근데 저는 그래서 혼자는 좀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또 친구분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시가 다 설명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시를 읽으면 느껴지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집에서 벌레의 춤이라는 시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를 지금 시인님께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김경인 시인님의 벌레의 춤 들어보겠습니다. 벌레의 춤. 초록이 다 저문 줄도 몰랐지. 젖은 흙 속에 너무 오래 머물렀을 때. 여러 날 깨어나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누워있어도 수많은 다리가 계속 돋아나다니. 나는 드디어 마음을 갖게 된 걸까? 고백이 썩은 낙엽처럼 뒹구는 오늘의 숲에서 그저 밤에 캄캄한 자갈처럼 조그마해지는 마음을. 내일 뜨는 별은 어제 숨겨놓은 내 손가락들을 영영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시는 나를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목소리가 없기에. 없는 고통에 대해 말하고 싶다. 잘생긴 글자들을 빛깔 좋은 열매처럼 매단 너의 무성한 나무 꼭대기에서 저 아래로 바닥 아래로 너무 많은 다리들을 툭툭 분질러 가면서 이토록 차가워 좋은 흙냄새, 진창을 온몸으로 구물구물 기어가는 나만의 산책. 나는 영원히 배가 부를 것이다. 10번 죽고 1번 태어나는 내 글자들을 파먹으며 말라붙은 손가락, 그 빌어먹을 손가락 덕분에 이렇게도 많아지는 마음이어도 되나? 종이 위에 수북이 쓴 쓸모없는 나라는 알들과도 같이 햇빛에 녹아 말갛게 드러나는 어제의 얼굴을 서랍에 넣어둔 반짝이는 전구처럼 자랑하며 행진, 행진, 오직 7밤 7낮의 리듬으로. 나비들이 어지럽게 날고 있다. 저 멀리 인간의 지붕 위로. 저 먼 도시에서 맛본 달콤한 파이의 맛. 단지 그런 인생. 이렇게 누워있어도 자라나는 다리들. 쓸모없이 유일해지는 리듬. 캄캄해질 때까지. 감사합니다.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된 시인지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마감이 지났어요. 되게 오랜만에 온 시 청탁이었어요. 네, 그때가 네. 한 1년 정도 시를 못 쓰겠다. 왜냐하면 너무 시 잘 쓰는 분들도 많고 나는 왠지 이제 시는 못 쓸 것 같다.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울해있던 차에 네. 마감이 지난 거예요. 네. 근데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펑크를 낼까 말까 막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멀리 떠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초록이 딱 저물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록이. 그래서 그리고 또 흙 속에 되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흙 속에서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만히 이렇게 굼틀굼틀 하면서 다니지만 나는 초록은 이미 저물고 내려갈 길은 이제 흙 바닥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초록으로 나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쓰게 됐고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초록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벌레의 마음으로 쓰게 됐어요. 사실 벌레가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간에 그렇게 쓰다 그냥 솔직히 적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시를 썼어요. 저는 네. 그 벌레라는 말이 가진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고 네. 요즘은 또 워낙에 무슨 충 하면서 좀 혐오 표현으로 벌레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많이 훼손되고 오염됐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벌레가 무슨 죄인가라는 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를 읽으니까 벌레가 너무 애틋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나 같고 정말 그런 많은 마음이 들어서 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전 되게 좋았습니다. 마감. 벌레가 좀 하얗고 이렇게 좀 토실토실하고 네.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벌레의 마음.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흰방 구름이라는 시에 보면
이웃은 말하고 나는 입술을 천천히 오므린다. 처음 배우는 이국어를 따라 하듯이. 그리고 시라는 시에 보면 모든 불명료한 것들을 분명하게 발음하려는 이국인의 입술을 이해해.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시에서도 이국어, 이국인 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인님에게 이국과 이국인, 이국어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이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몰랐는데 제 시집을 편집해 준 편집자께서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네.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네. 그 때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도 잘 못해요. 잘하시는 그래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게 되게 아쉬워서 되게 이국인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 네. 마음에는 아주 소박하게 나 좀 이국어 잘하고 싶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술을 마시면 꼭 좀 와인을 마시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네. 와인을 마시면 왜 그랬냐면 약간 피에 포도주가 섞여 들어가서 약간 DNA가 네. 이국인처럼 바뀔 것 같은 그런 망상이 드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그냥 너무 저는 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프랑스인 되게 실패했구나. 그런 헛소리를 막 좀 짓거리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뭐 프랑스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랑 가장 먼 곳에 있잖아요. 네. 전혀 이제 내가 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어서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그런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김종삼 씨 보면 왜 북치는 소년을 보면은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그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전혀 나랑은 무관하고 멀리 있으니까 아름다운 환상적인 거가 그런 이국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한 번도 외국인이었으면 꿈꾸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외국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제도, 뭐 규범, 젠더, 역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속박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문법 체계 같은 데서 살아보고 싶은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국인. 예, 그 완전한 비유죠. 그래서 그런 비유 체계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 몇 개를 봤거든요. 네. 무화과와 뭐 이제 배낭, 뭐 초록 이런 네. 단어들이었는데 저는 무화과를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무화과는 도대체 어떤 과일일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 무화과란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도 혹시 아셨어요? 무화과를 네. 제가 오늘의 맛이라는 시를 네. 쓰면서 처음 썼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무화과를 처음 먹어봤어요. 생무화과를.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상상했던 맛하고는 너무 무관한 맛이었어요. 그 어떤 맛이에요? 그냥 뭐에 근데 무화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많겠죠. 근데 그러면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무화과는 그냥 네. 아무 맛도 안 났어요. 무맛? 그냥 물컹물컹했어요. 제가 그래요? 생각하고 있는 과일하고는 너무 다른 맛이었어요. 근데 그런 맛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너무 알고 있는 맛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화과 그리고 저는 예전에 말린 무화과를 많이 먹었는데 거기 안에 왜 씨라고 생각했던 게 벌레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대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시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좀 더욱 궁금해진 과일입니다. 네. 또 김경인 시인님의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아름다운 절망과 좌절의 세계를 엿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숲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4번 돌아온다. 3번 실패한 후에 모든 걸음들을 기록하러 썩은 뿌리 냄새에 취해 구르는 돌처럼. 그리고 또 비의 일요일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지 마세요. 항아리는 더 깊어져요. 등뼈가 다 드러난 슬픔이 웅크려 온다 해도 그 부드러운 물결이 점점 커져 항아리를 깨뜨린다 해도. 시인님에게 좌절과 절망 이런 거는 어떤 것일까요? 좌절과 절망이 나의 힘인 것 같아요. 그거 없었으면은 시를 쓸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인의 말을 잠깐 읽어볼게요. 안녕 짙은 밤의 조약돌처럼 희게 빛나는 모든 믿음들에게. 안녕 질주하는 나의 망상에게. 안녕 조립과 해체를 견디는 삶에게. 이 시인의 말은 또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이 시인의 말은, 그러니까 왜 시인의 말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집에 시인의 말을 들춰보니까 딱 덮었어요. 너무 창피해서요. 두 번째 시인의 말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세 번째 시집에 들어있는 시의 한 구절을 제가 빼서 두 번째 시집에 그 시인의 말에다 옮겨 적고 이제 그 시를 넣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고민했던 그 당시의 삶이라는 건 늘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하고 해체하고 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면서 한평생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렸을 때는 저는 인생이 되게 근사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나이가 되니까 사실은 그게 인생이구나. 그건 나의 환상이었고 사실 조립과 해체를 계속하면서 한평생 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쓰고 세 번째 줄을 뭔가 더 확실한 하나를 쓰고 싶은데 뭘 쓸까 하다가 몇 날 며칠 있다가 그걸 썼어요. 방금 이전에 말씀해 주신 좌절과 절망과도 되게 맞닿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 같은 조립과 해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아까 대답을 하신 것도 같고 만약에 시집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의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이름을 혹시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지. 제가 이 시집에서 제일 좀 쓰고 싶었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속이었어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네. 편집자는 찬성하지 않을 제목이긴 하네요. 그래서 말도 안 했어요. 네. 상속 그 이유는 그 시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가 이 시집을 좀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그 상속이라는 거는 제 시의 대부분이 제가 저한테 쓰는 건데요. 거기에서도 손님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내 안에 늘 손님처럼 남겨놓는 어떤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를 좀 많이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를만 싫어했으면 뭐 삶이 끝났겠죠. 그런데 또 누군가 손님같이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나 대신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가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좀 상속받고 싶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저를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좀 힘든 순간들도 있는데 근데 시인님 시집 읽으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자기 자신에게 대한 어떤 냉철함, 시니컬함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드는 시도 많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작가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시인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생일이라는 시 읽고 싶어요. 네, 그러면 김경인 시인님의 생일 들어보겠습니다. 생일. 여름이 잔디에게 하죠. 시무룩해진 잔디 아래 바짝 마른 초록 거북이의 등껍질을 싹 태워줘. 환상의 자리를 없애줘. 어항을 쓰고 가는 사람을 깨트려줘. 어항에 가득 갇힌 슬픔이 그냥 흘러내리게 해줘. 날쌘 바리게 해줘. 죽이고 싶은 누군가를 피해 밤새 공원을 어슬렁거리게 해줘. 뾰족한 이빨이 되게 해줘. 추억의 튼튼한 뒤꿈치를 물어
절룩절룩 죽어가게 해줘. 길 고양이의 허기진 위장이 되게 해줘. 새장을 열고 날아간 새의 몸통과 날개를 녹여 간직하게 해줘. 파괴할 수 없는 세계의 목록을 줘. 목록의 첫 글자가 되게 해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이상한 백주위에 적담한 글씨로 나를 깨어나게 해줘.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계속 다시 태어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만약에 내가 내 생일에 나에게 뭔가 편지를 써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 친구여서 편지를 써줄 수 있다면 이런 편지를 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집에 제일 처음에 있는 두 사람이라는 시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 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 시는 조금 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시는 저가 있는 직장에는 그 직장이 안산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네. 저희 학교에는 앞에 어떤 시인 분께서 시를 썼는데 근데 그게 저희 학교에 저희 직장에 백로들이 외가리들이 이렇게 와요. 밤이면. 네. 그러니까 서식지예요. 그래서 늘 외가리들이 산에 왔다가 떠나요. 근데 그 시인의 시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새처럼 왔다가 가겠구나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때 맨날 저물 때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종교가 없지만 그 순간에 정말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고서 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봄은 봄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그냥 그 왠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네. 정말 되게 봄인데 되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봄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여전히 이 봄에 갇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시예요. 그러니까 그 봄을 생각하면 그 여름도 생각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시인님의 시 중에 여름에 할 일이란 시도 그 여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여름에 할 일이란 시 중에 보면은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이 그늘을 잃는 일 이런 직구도 네. 있는데 거기에 좀 한참 머무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이제 시집의 네. 해설을 장은정 선생님이 써주셨죠. 네. 네. 읽어보시고 어떠셨어요? 이게 비평적 대화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정말 멋진 독자께서 네. 이런 식의 어떤 비평적 대화를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저는 제 시가 늘 좀 이렇게 난해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자폐적이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가 저 나름대로는 좀 한편으로는 맞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전혀 다른 독법으로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도 새로웠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시집 해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몰입을 해본 적이 네. 있나 싶을 정도로 몰입해서 읽은 네. 해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 새로 발견한 맛집 이런 얘기해 주시는 건데 네. 혹시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시거나 즐겨하시거나 하시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것보다는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다 두루두루 좋아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꽂히는 대목들은 네. 저에게는 좀 결여된 대목이 아닐까 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일상적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술 잘 마시고 또 꾸준히 네. 이제 생활하고 이러는데 네. 요즘에 제가 좀 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하나는 사진 찍기예요. 아, 사진 좀 잘 찍어보고 싶어요. 그 카메라로?
뭐 카메라든 스마트폰이든 간에 네. 뭐 불문하고 네. 그냥 일단 사진을 좀 사진답게 찍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인스타는 네. 사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 사진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진을 좀 잘 찍어보고 싶다. 네. 인스타를 시작하셨구나. 그럼 사진 욕심이 좀 들죠. 네. 네. 그리고 진짜 잘 찍는 사람들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진짜 독창적인 방법으로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 혹시 그러면 즐겨 찍으시는 사진 있으세요? 지금은 즐겨 찍는 사진 없고요. 네. 그냥 있는 사물을 잘 찍어보자. 그러고 있어요. 저는 네. 의식하진 않는데 네. 어느 순간 사진첩을 보니까 네. 구름 사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냥 하늘을 계속 찍는 거예요. 네. 구름은 매번 다르니까. 오. 네. 근데 뭐 어떤 사물은 늘 같잖아요, 모습이. 네. 네. 근데 하늘은 늘 다르니까 네. 그거를 계속 찍으니까 나름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저도 오늘부터 하늘을 한번 네.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늘, 노을, 구름 뭐 네, 이런 네, 거는 네. 네, 찍을 때마다 달라서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작 시집을 내신 김경인 시인님을 모시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또 가을이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자분들께 얘기한다기보다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자면 그냥 하루하루의 인생이 모여서 그게 세월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조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정말 만나는 분마다 정말 붙잡고 뭐 여쭤보고 싶은 그런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코로나19 이후가 과연 있는 건지 막 이런 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묻고 싶더라고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어때서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될 것 같고 5, 6살 때는 우리 네. 아이들은 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일단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없고 네. 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며 악수를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네. 코로나19라는 거는 네. 타인과의 접촉이 최소화된 삶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어린 친구들을 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구나. 네.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해 가겠지? 근데 그게 마냥 슬픈 건 아니겠지만 그걸 살아본 나로서는 좀 슬프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을 네. 만날 때마다 되게 물어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네. 친밀감이 되게 중요한 속성인 것 같아요. 인간이 갖춰야 될. 맞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을 코로나19 얘기하면서 끝내서 약간 너무 산으로 갔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이렇게 지금 만나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김경인 시인님 보내드리고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김준섭 편집자입니다. 한겨레 출판 문학팀에서 팀장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김준섭 팀장님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자 김준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3분 광고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문서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 코너에 편집자분이 참여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직접 담당하신 책을 광고하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 참여해 주셔서 정말 좋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하실 책은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의 아침의 피아노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담당하셨던 책인가요? 네, 저의 출세작입니다. 출세작?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3분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질 겁니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광고 시작할게요. 시작.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아침의 피아노인데요. 사실 이 책은 투고 원고의 개념으로 제가 처음 받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김진영 선생님은 개인 저작물로는 단행본이 없는 상태의 작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원고를 딱 볼 때 과연 좋을까? 이게 판매는 될까?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원고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자리에 딱 앉아서 그 원고를 보는데 읽다가 제가 울었거든요. 울었는데 저를 울게 했던 문장이 아침의 피아노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슬퍼할 필요 없다. 슬픔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을 읽고 또 그 다음 문장을 읽는데 정말 이 책이 너무나 좋은 책이구나. 이 책을 꼭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이 김진영 선생님이 이렇게나 선하시고 품이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작가라는 걸 꼭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만들게 됐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건 선생님이 책을 만드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선생님이 첫 책을 만들고자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유고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8월이었는데요. 8월이 되면 사실 늘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아침의 피아노는 책이 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한강 선생님, 김현수 선생님, 윤성희 선생님, 편혜영 선생님, 그리고 배우 이청아님, 이런 분들이 책을 막 사서 친구들에게, 많은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전국에 굉장히 많은 동네 서점 대표님들이 이 책을 앞다투어 이렇게 막 소개하고 SNS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래서 정말 많은 독자분들이 읽고 저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계속 사랑해주고 계신 책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 책을 저의 출세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저의 출세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책이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이 네. 더 듣고 싶었는데 3분이 지나서 그냥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3분밖에 듣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침의 피아노, 베란다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피아노 소리를 듣는다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해서 내 마음은 편안하다 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는 아침의 피아노. 선생님이 남기신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겸손의 마음, 아름다움의 마음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잊을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네, 문장의 소리 2부. 세 분의 음유 시인들이 현직 작가로부터 다양한 사연을 제보받아 신곡 발표를 하는 코너죠. 문소음감회.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소음감회 두 번째 주자로 정현우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노래하는 정현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8월에 그 음감회 첫 방송이 나간 다음에 반응 좀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반응이 좀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근데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더 자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약간 불안한 게, 네. 제가 김재현 씨한테 노래를 안 들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설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설마, 예. 미리 밑밥을 깔고. 그 정현우 시인님께서 사연을 의뢰한 오늘의 주인공 김재현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 시인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201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손톱 깎는 날이 당선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현재 SBS 드라마국 PD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문소음감의 두 번째 사연 제보자로 참여하시게 되셨는데요. 정현우 시인에게 사연을 주시게 된 이유와 그 강백수, 정현우, 방수진 시인 중에 정현우 시인님을 선택한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년 말쯤에 네. 5년 만에 현우 형을 다시 만났어요. 아, 네. 제가 5년 동안 이제 거의 드라마 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가 되게 오랜만에 제 생일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나게 돼가지고 거의 5년 만에 이쪽에 이제 글 쓰시는 작가님들이랑 저 드라마 작가님들 말고요. 시인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 이제 시 쓰는 거 없냐? 요즘에 안 쓰냐? 묻길래 쓰고 있는데 뭐 어디 보여주기도 그렇고 뭐 청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바람에 이제 계속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올해 발표도 몇 편을 또 하게 되면서 뭔가 다시 조금 돌아가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우 형한테 또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오, 되게 좋은 자극을 주셨네요. 아, 원래는 제가 22살 때, 그러니까 저희 선후배 관계인데, 그때 이제 습작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저는 당연히 제가 더 잘 쓴다고 생각했으니까 시를 그때 당시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등단을 제가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네. 먼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샘도 나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있었는데 되게 아끼던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등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SBS PD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PD를 하면서 시인을 할 수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또 연락이 잘 닿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 네. 되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사이이신 것 같아요. 좋은 사이. 네. 이 좋은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그 정현우 시인님께서 만드신 곡을 듣기 전에 김재현 시인님께서 제보하신 사연이 어떤 내용일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신청서를 김재현 시인님의 육성으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PD로 살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런 인사가 더 익숙하겠지만 사실은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2013년도에 등단을 했지만 1년 남짓 발표를 한 이후 2014년도에 SBS 입사를 했습니다. 드라마 PD의 삶이 가혹해서인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를 거의 쓰지 않고 살았고요. 시를 읽고 살았던 몇 년간이었지만 시를 읽고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도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표를 쓴 적도 있지만 결국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난장판인 세트 뒤편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쓸쓸한 마음을 끄적였습니다. 그것이 위안이 됐고 문득 시를 다시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스텝버스 안에서 혹은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봉고 안에서 짐짝처럼 실린 채 2개의 염지로 액정을 두드렸습니다. 화면 속에 있는 파문을 엮어서 난사판 시트를 여러 편 썼습니다. 그 후 거짓말처럼 마음의 균형이 돌아왔습니다. 문소 음감회에서 제 시를 노래로 불러주는 기쁜 일을 기대합니다. 제 시를 노래로 듣는다면 제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시든 소설이든 글을 쓰면서 생업을 병행하는 작가분들이라면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시인인지 내가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정현우 시인님께서는 처음 이 사연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김재현 시인 이제 발표하는 시들을 보면서 이제 주술이나 클리세 같은 시들을 보면서 노래로 만들면은 제 감정선이랑 뭔가 닿아서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되게 물처럼 술술술 금방금방 나왔던 노래와 작사와 전 마음에 듭니다. 그러셨구나. 정현우 시인님께서도 사실 시인이자 라디오 작가, 뮤지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요즘은 또 팟캐스트도 하시고 그쵸?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김재현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많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작업하면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도움이 돼서 그렇게 쭉쭉쭉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약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약간 어떤 때는 자아분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에 그 시인이면 시인, 진행자면 진행자, 음악을 하는 사람 거기에서만 딱 다른 건 다 불을 꺼버리고 그거 딱 촛불 켜듯이 딱 그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재현이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곡 작업하는데 이렇게 뭔가 동질감을 되게 많이 느껴서 금방 작업을 했고 되게 여태까지 제가 발표한 노래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점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점점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김재현 시인님께서는 시를 쓰면서 마음의 균형을 찾았고 문소 음감의 참여를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현우 시인님의 신곡을 통해서 시인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미 기대하는 바를 많이 얻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이 작업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런 느낌들이 좀 들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물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간 뭔가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회복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한 번 더 그 노래가 저한테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두 분의 에너지가 너무 저는 지금 밝고 저 정현우 시인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어떤 그 일관적인 시인됨 느낌이 지금 두 분에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청, 지금부터 김재현 시인님의 사연이 정현우 시인님의 음악 세계와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정현우, 김재현의 콜라보 뮤직,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여름이 끝나 알게 됐죠. 강물 속에 손이 담그다가 손가락 사이에 낀 물고기를 놓아 주었죠. 개울물
네. 너무 좋아요,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청포도 같아요. 청포도. 아오리 청포도 이런 푸르푸르 초록 연두 이런 게 느껴지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떠오르셨어요? 그래서 이런 멜로디 라인과 가사를 그러니까 사실 제 시에는 겨울이 되게 많고 여름의 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재현이의 시에서 여름이 딱 나오는 시를 보고 아오리를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오리라는 사과라는 푸른 이미지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붉은 이제 우체통이 있는데 그 사실 아오리 사과는 익어버리면 상품 가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붉은 우체통이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시에서 보면 노인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약간 되게 중요한 소재지만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한 풍경, 그리고 노인이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노인을 떠났던 소년, 약간 이러한 느낌을 싣고 싶었는데 사실 가사를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연애하는 약간 그런 걸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2절까지 들어보면 그래요. 네. 그러면 작곡과 작사를 하시면서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네. 일단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스산하면서 가을 같은 느낌의 곡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최대한 움직임이 없고 기타와 첼로가 들어가는 듯 만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가창력이 있거나 그런 노래랑은 멀게 여름과 가을 그 중간 사이에 샛빛을 막 거닐면서 약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김재원 씨님은 어떠셨어요? 들으셨을 때? 오늘 지금 처음 듣는 거잖아요. 네, 되게 좋네요. 좋고. 네, 제가 시 쓸 때는 사실은 사연들이 좀 있는 형태로 쓰였던 시라서 이렇게 청량한 느낌을 사실 의도를 하고 쓰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튼 들어보니까 이 음악이 너무 좋게 들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사가 그 읽었던 느낌의 다른 것들도 가져와 쓰신 거잖아요. 네. 그 느낌 자체가 이 시를 보고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창작의 느낌들이 들어서 되게 예쁘네요. 노래가 너무 좋네요. 정말 그야말로 콜라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들은 부분은 신곡 아오리가 있던 여름의 1절 부분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마치 맑은 구슬이 안개로 만든 도화지를 굴러가는 듯한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2절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도입부와 1절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이거 재생 시간이 한 3분 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는 이미지들을 좀 잘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원작시랑 곡이랑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면서 읽으면 그림이 확 들어오면서 목소리가 확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보자이신 김재원 시인님께서도 스튜디오에서 처음 곡을 접하셔가지고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들으신 첫 소감 그리고 앞으로 곡 작업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발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성을 그러니까 이번에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게 이게 키가 높긴 한데 이게 성악 발성으로 부를 수는 없고 되게 약간 소년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성악으로 부르라 그러면은 소프라노 하니까 저한테는 쉽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노래 부르는. 근데 이게 제 감정선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으니까 이것도 녹음하는 것도 한 3번에 쫙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제 스타일 곡이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곡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멜로디도 그냥 나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별 그거 없이? 네, 그 시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뭐 여린 소년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뭔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약간 소년이 앉아가지고 그 아오리 사과가 막 떨어지는 그 숲에서 눈을 감고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약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들어도 내가 해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 그 느낌 들었습니다. 정말 다음 이 시간에는 정현우 시인과 김재원 시인의 만남으로 탄생한 신곡의 2절과
전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눌 거예요. 일단 오늘 문장의 소리 문서 음감의 일부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문장의 소리 작가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랑 또 출연하는 건데 또 출연이 또 색다르게 또 노래를 갖고 와서 만들고 이제 그런 또 너무 다른 가정에서 또 여기 와가 출연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진짜 여기 봄볕 스튜디오잖아요. 봄볕을 진짜로 제가 한 몸에 받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제가 만든 노래지만 너무 좋아요. 뭐 되게 우울하고 속상한 일 있을 때 네. 정현우 씨님한테 전화해서 힐링 받고 싶어요. 제가 언제든지 네, 노래 한 소절 땡겨드리겠습니다. 뭔가를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원 씨님은 어떠셨어요? 여기 들어온 게 되게 신기해요. 늘 제 직업에서는 저기 바깥에 지금 박소란 시인 앉아 계신 저기서 이제 큐와 컷을 이제 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또 오늘 여기 와 있는 게 또 이제 시인으로서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느낌이 너무 좋아서 두근두근하네요. 네. 이 두근두근한 마음을 이제 다음 주에도 그대로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왕곡을 가지고 돌아오실 두 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